1966년 베트남 푸벤 평야 새벽 8시 17분 지뢰 한 발이 터지면서 해병 수색조의 시간은 단 23분으로 줄어들었다. 항공사진에는 단순한 농가 몇 채로만 찍혔던 곳.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마을과 정체불명 은거지가 겹쳐 있었다. 소대장님 이대로 포병 떨어지면 저 집들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23분 안에 확인 못하면 그 마을 운명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날 진흙탕 속에서 평범한 해병 10명이 내려야 했던 선택. 그들이 옮긴 건 단지 포병 좌표였을까? 아니면 한 마을의 내일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짧은 23분을 왜 지금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영상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몇 년도의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기지 밖으로 막 떨어진 새벽 안개 사이로 해병 수색조 선두에 서 있던 박 병장 눈앞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치솟았다. 귀를 때리는 폭음과 함께 앞에서 가던 이일병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지뢰입니다. 전원 정지. 박 병장이 소리치자 대열이 얼어붙듯 멈추고 모두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야자숲에서 연발 사격이 터지며 머리 위 나무잎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김중희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손목 시계를 힐끗 보고 말했다. 현재 08시 17분. 포병 사격 시작까지 23분 남았다. 수색조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23분 안에 은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빠져나오는 것이었고, 실패하면 아군 포탄이 이 일대를 그대로 덮치게 되어 있었다. 박 병장은 바닥을 기어가듯 포복하며 쓰러진 이일병에게 다가가 다급히 지혈을 하며 속삭였다. 이일병,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다. 총탄은 여전히 흙바닥을 때리며 튀었고 적의 위치는 정확히 보이지 않은 채 소리와 섬광만 얻은 숲을 가르고 있었다. 수색조원들은 서로 눈빛만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약속된 수신호를 주고받아 반자동 소총을 적이 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돌렸다. 짧은 숨, 거친 숨, 손 안에 차가운 방아쇠 감촉만 느껴지는 그 순간 김중희의 단호한 속삭임이 들렸다. 23분 동안만 우리가 여길 붙잡는다. 새벽 이슬에 젖은 정글, 냄새와 화약 연기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박 병장은 이일병의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야전 붕대를 꽉 조여매었다. 이일병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병장님, 저 때문에 임무 망치면 안 됩니다. 박 병장이 이일병의 어깨를 꽉 누르며 대답했다. 닥쳐, 너 없이는 우리도 안 된다. 그때 왼쪽 수풀에서 최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중위님, 적 화력 지점 2곳 확인했습니다. 김중위는 무전기를 입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화력 분산시켜라. 정면 돌파는 무리다. 총탄이 바위를 깎아내며 돌 파편이 얼굴에 튀었다. 박 병장은 이일병을 안전한 바위 틈으로 끌어다 놓고 자신의 K 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탄약 25발, 여분 탄창 3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김중희가 다시 시계를 보며 말했다. 21분 남았다. 서두르자. 그 순간 갑자기 총성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새소리마저 사라진 숲속에서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박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적 증원부대였다. 김중희는 쌍안경을 들어 멀리를 살폈다. 트럭 2대. 보병 약 20명.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은거지만 확인하고 조용히 빠져나올 예정이었지만 지뢰 폭발로 적들이 경계 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추가 병력까지 오고 있었다. 박 병장은 피가 묻은 손으로 무전기를 잡으며 김중희에게 물었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임무는 계속한다. 23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후방의 아군들까지 위험해진다. 최 상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신호를 보냈다. 좌측, 우회로, 확보 완료. 박 병장은
이일병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말했다. 이일병, 너는 여기서 대기해. 무전 지원이나 해줘. 이일병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닙니다. 저도 갑니다. 다리 하나 다친 거로 뒤처질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비록 1등병이지만 동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였다. 김중희는 잠깐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소리만 귀에 울렸다. 이제 20분이 남았다. 푸벤 해안 평야는 멀리서 보면 논과 야자수, 초가집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였지만 미군과 월남군 기록에는 게릴라 은거지 다발 지역으로 표시된 곳이었다. 전날 밤 간이 작전회의실에서 김중희는 미군 정보장교가 가져온 항공정찰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흑백 사진 속 야자숲 한가운데에는 지붕 일부만 보이는 작은 초가 세 채가 있고 그 주변으로 희미한 참호 흔적이 원형으로 둘러져 있었다. 미군은 이곳을 적 지휘 보급 은거지로 추정했지만 민간인 거주 여부가 애매해 바로 포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국 해병 수색조가 먼저 들어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색조는 10명, 김중희가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박 병장이 선두 수색을 맡았으며 무전기는 최일병이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또 다른 핵심 인원은 적 흔적을 읽는데 능한 서하사로 그는 이전 작전에서 여러 차례 은폐된 참호와 위장 진지를 찾아내 미군도 인정한 베테랑이었다. 새벽 5시 기지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에는 별이 보였지만 푸벤 평야에 도착할 즈음에는 습한 안개가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지형은 평야와 야자숲, 낮은 둔덕이 번갈아 이어졌고 무엇보다 논두렁과 둔덕 사이의 좁은 길에는 언제 지뢰가 묻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작전 브리핑 마지막에 김중희는 짧게 말했다. 우리는 영웅대로 나가는 거 아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정확히 표시하고 전원 돌아오는 게 목적이다. 알겠나? 그 말에 박 병장을 비롯한 수색조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속으로 오늘도 별일 없이 돌아오게 해달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짧은 기도를 올렸다. 트럭에서 내린 수색조는 각자 장비를 점검했다. 박 병장은 나침반과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상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서하사는 쌍안경을 목에 걸고 탄창을 하나씩 만져보며 점검했다. 이일병은 무전기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예비 배터리를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다. 최일병은 의무용 가방에서 지열대와 붕대를 꺼내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옮겨 놓았다. 출발 전 김중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08시 40분까지 목표 지점 도달. 포병 사격은 09시 정각이다. 여유 시간은 20분뿐이니까 신속하게 움직인다. 서하사가 물었다. 중위님, 만약 민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단 확인이 우선이다. 민간인이면 대피시키고 적이면 표시하고 철수한다. 박 병장이 선두에서 손을 들어 전진 신호를 보내자 수색조는 이열총대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이 군화에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시야는 20m를 넘지 않았다. 박 병장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지뢰가 있을 만한 곳은 피하고 논두렁보다는 단단한 밭길을 택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 앞쪽에서 야자수가 무성한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하사가 쌍안경을 들고 관찰하더니 김중희에게 속삭였다. 중희님, 저쪽 야자나무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김중희도 쌍안경으로 확인해보니 마뭇가지의 낡은 천 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천연 표시일 수도 있고 그냥 버려진 쓰레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선에서는 이런 작은 단서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중희는 조심스럽게 전진 명령을 내렸다. 목표 지점까지 이제 500m 남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 병장의 발밑에서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지뢰 폭발과 함께 시작된 적의 사격은 무질서해 보였지만 금세 수색조의 이동로를 끊어놓으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오른쪽 숲에서는 낮게 깔린 기관 총소리가 이어졌고 왼쪽 논두렁 쪽에서는 간헐적으로 단발 사격이 날아왔다. 서하사는 머리를 겨우 들고 주변을 훑어보더니 가까운 논두렁 경계에 엎드려 있는 희미한 실루엣 하나를 발견했다. 중위님, 11시 방향 논두렁, 관측경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김중위는 즉시 손짓으로 좌측 분대를 둘러 나누어 포위 각을 잡게 했다. 박 병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내리며 신호를 보내자 2명의 해병이 진흙탕을 가르며 낮게 포복해 논두렁 아래로 파고들었다. 잠시 뒤 탕 하는 짧은 총성이 났고 그 후로 논두렁에서 날아오던 총탄은 뚝 끊겼다. 그러나 그 순간 적도 수색조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 듯 머리 위로 박격포탄 한 발이 떨어져 귀를 찢는 소리를 남기고 조금 떨어진 논둑을 날려버렸다. 진흙과 물, 풀잎이 뒤섞여 얼굴을 덮치자 최일병은 무전기를 감싸주며 몸을 웅크렸다. 중위님, 무전 아직 됩니다. 하지만 잡음이 심합니다. 김중위는 짧게 응답했다. 본부의 교전 개시 보고 적 추정 은거지 방향 미확인 23분 내 표식 예정이라고 전해. 첫 교전은 수색조가 우세해 보였지만 누구도 이게 단순 경계병 소탕이 아니라 은거지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박 병장은 이일병의 상처 부위를 다시 확인하며 속삭였다. 어떠냐? 걸을 수 있겠나? 이일병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파편이 크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서하사가 급하게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트럭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야자숲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중위는 쌍안경으로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했다. 적 증원 부대 확인. 보병 약 20명. 우리 쪽으로 접근 중. 수색조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원래 계획은 소규모 정찰병력만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박 병장이 김중위에게 물었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위는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8분 남았다. 너무 늦으면 포병 사격에 우리까지 휘말린다. 하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거지 확인 없이 돌아가면 포병 사격도 불가능하고 이 지역은 계속 적의 손에 남게 된다. 김중위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임무 계속한다. 우회에서 은거지까지 가자. 서하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위님, 너무 위험합니다. 적이 이렇게 많으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중위는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부대가 와야 한다. 시간은 더 걸리고 적은 더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박 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중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일병이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급히 보고했다. 중위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포병 사격 준비 완료. 좌표만 확인되면 즉시 사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중위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17분 남았다. 모두들 준비해라. 우회로로 간다. 서하사가 지도를 펼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았다. 중위님, 저쪽 논두렁을 따라가면 적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합니다. 박 병장이 이일병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가자. 시간이 없다. 수색조는 낮은 자세로 논두렁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빠진 군화가 뽑힐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적에게 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5분쯤 지났을 때 앞쪽에서 야자나무가 빽빽한 숲이 보였다. 서하사가 쌍안경으로 관찰하더니 속삭였다. 저기입니다. 초가집 지붕이 보입니다. 김중위도 확인해보니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의 초가집 세 채가 야자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연기도 없고 사람 기척도 없었다. 박 병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중위님, 뭔가 이상합니다. 적이 우리를 여기까지 유인한 건 아닐까요? 김중위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12분 남았다. 확인하고 나가자. 조심해서 접근한다.
최일병이 본부와 교신을 시도하는 동안 김중희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08시 23분, 포병 사격까지 17분. 무전기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오다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끊어져 나왔다. 수색조 위치 확인 불가. 포병 사격 지연 요청 여부. 반복. 포병 사격.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발의 박격 포탄이 비교적 가까운 야자숲 사이에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켜 정확한 교신이 끊겨버렸다. 최일병은 이마에 흙을 닦을 틈도 없이 소리쳤다. 중위님, 통신 불안정합니다. 우리 위치를 본부가 정확히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포병 사격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적 은거지는 큰 피해를 보겠지만 만약 민간인 거두지가 섞여 있다면 그 피해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전날 항공사진에는 논두렁 옆 초가집 몇 채가 찍혀 있었지만 그것이 순수 민가인지 이장된 은거지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중위님, 사격 연기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병장의 낮은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김중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단, 포병 사격은 무조건 우리 빠져나간 뒤에 떨어져야 한다. 결국 통신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포병 사격 10분 연기 요청만 겨우 전송해놓고 나머지 결정은 수색조의 눈과 발, 그리고 순간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서하사가 쌍안경을 내리며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중위님, 초가집 주변에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아직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도 같은 것을 봤다. 대나무 장대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위장을 위한 연출일 수도 있었다. 박 병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중위님,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소리라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김중희는 고민에 빠졌다. 가까이 가면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크고 멀리서 관찰만 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그때 최일병이 급하게 손을 들었다. 중위님, 본부 연락 왔습니다. 포병 준비 완료. 27분까지 대기. 그 이유는 기상 악화로 사격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압박이었다. 시간이 더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는 날씨 때문에 포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만약 지금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서하사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중위님, 초가집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바라봤다. 흰 옷을 입은 늙은 남자가 집 앞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반 농부처럼 보였다. 박 병장이 속삭였다. 민간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중희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 남자 뒤로 초가집 그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금속 같은 게 햇빛에 반사되고 있었다. 농기구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었다. 상황이 더욱 애매해졌다. 그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적 증원부대가 수색을 시작한 것 같았다. 김중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확인을 위해 더 가까이 가면 적에게 포위될 위험이 있고 지금 철수하면 임무 실패였다. 손목 시계를 보니 22분이 남아 있었다. 박 병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중희는 쌍안경으로 한 번 더 초가집을 살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초가집 뒤편에 새로 파인 것 같은 흙더미가 있었다. 참호나 벙커를 만든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빨래가 널린 대나무 장대도 자세히 보니 너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위장용일 가능성이 컸다. 서하사가 같은 생각인지 중얼거렸다. 중위님,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김중희는 마침내 결심했다. 일단 더 가까이 가서 확실히 확인한다. 박 병장, 좌측으로 우회해서 접근하자. 시간이 촉박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보거나 적을 놓치는 실수는 할 수 없었다.
은거지로 추정되는 야자숲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200m였지만 그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논두렁과 둔덕 사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고 언제 어디서 다시 지뢰나 급조 폭발물이 터질지 알 수 없었다. 햇살이 안개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면서 습한 공기에서는 화약 냄새와 썩은 물 냄새,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해병들은 숨을 고르게 쉬려 애썼지만 긴장 탓에 숨소리가 자꾸만 거칠어져 일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호흡을 조절했다. 이 일병은 임시 지혈을 마친 뒤 뒤쪽 안전지대로 옮겨졌지만 그의 피가 스며든 진흙 자국은 그대로 행굴로에 남아 있었다.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라. 보는 순간 발이 묶인다. 서하사가 짧게 말하자 막내 격인 정이등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적의 사격은 잠시 뜸해진 듯 보였지만 때때로 나무줄기에 튀는 타능과 먼지로 그들이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자숲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눅눅해졌고 숲 속에서는 달 우는 소리와 사람 목소리 비슷한 웅성임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이등병은 속으로 정말 민간인도 섞여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자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서하사가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흙더미와 위장막 한 조각을 발견하며 말했다. 중위님, 이거 순수 민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중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흙더미를 살폈다. 분명히 최근에 파인 참호였다. 흙이 아직 굳지 않았고 주변에는 군용 장비에서 나온 것 같은 금속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박 병장이 다른 쪽을 수색하더니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탄약 상자가 야자나무 뿌리 사이에 반쯤 묻혀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아직 습기에 완전히 썩지는 않은 상태였다. 정이등병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민간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갑자기 초가집 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연속적인 짖음이었다. 서하사가 바로 몸을 낮추며 속삭였다. 중위님, 개가 우리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김중위는 즉시 판단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 확인하고 나가자. 초가집까지는 이제 50m 남짓이었지만 개가 계속 짖으면서 적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박 병장이 앞장서서 포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진흙이 군복에 스며들어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30m쯤 갔을 때 갑자기 초가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흰 옷을 입은 늙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라 AK-47 소총이었다. 정이등병이 숨을 삼키며 방아쇠에 손을 댔다. 서하사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트남어 대화였지만 긴급한 상황을 논의하는 것 같았다. 김중위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15분 남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박 병장에게 수신호로 포위 명령을 내렸다. 정이등병과 최일병은 왼쪽으로, 서하사와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초가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발걸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초가집에서도 문이 열리며 무장한 남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로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있었다. 상황이 급변했다. 민간인 거주지가 아니라 완전한 적 은거지였다. 김중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공격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번째 초가집에서 기관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하사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보니 초가집 옆 흙더미 아래에 작게 판 환기구 같은 구멍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번 밟힌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김중위는 손짓으로 대열을 둘러 나누어 한 팀은 초가집 방향으로, 다른 팀은 뒤쪽 둔덕을 돌아 우회하도록 지시했다. 박 병장, 앞쪽 집들은 최대한 조용히 확인해라. 총성은 마지막까지 아껴야 한다. 민간인이 있으면 바로 빼내고 없으면 은거지로 판단한다. 박 병장은 두 명과 함께
초가집 쪽으로 접근해 낮게 한국어와 간단한 베트남어를 섞어 외쳤다. 밖으로 나오시오. 군인이다. 빨리. 잠시 뒤 주름진 얼굴의 노인 한 명과 어린아이 둘이 떨리는 손으로 흥문을 밀고 나와 두 손을 들었다. 그 뒤편 같은 집의 다른 방에서는 누군가가 급히 숨을 죽이며 움직이는 경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우회하던 팀 쪽에서 짧은 교전 소리가 나더니 서하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다. 중위님, 갱도 입구 발견. 무장 인원 둘 제압 완료. 김중위는 즉시 판단했다. 여기 집은 민간인 대피시킨다. 주 거점은 뒤쪽 갱도다. 포병 표식은 갱도, 위 둔덕으로 바꾼다. 은거지의 중심이 집이 아니라 그 뒤편 둔덕, 아래 파인지하 갱도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초기 항공사진만 믿었더라면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모두의 머리를 스쳤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다. 박 병장이 노인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동안 김중위는 갱도 쪽으로 급히 이동했다. 서하사가 발견한 갱도 입구는 야자나무 뿌리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나무 판자와 흙으로 위장된 입구 크기는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였다. 정의등병이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춰보니 좁은 터널이 지하 깊숙이 뻗어 있었다. 중위님, 이거 상당히 깊습니다. 아래에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김중위는 시간을 확인했다. 12분 남았다.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탕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정확한 위치 확인은 해야 했다. 서하사, 갱도 규모 파악해라. 깊이와 방향만 확인하면 된다. 서하사가 로프를 허리에 묶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5분 뒤 올라와서 보고했다. 중위님, 지하 약 3m, 터널 길이는 최소 30m 이상입니다. 무기고와 통신 장비가 있고 적 병력은 약 15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박 병장이 돌아오면서 급하게 말했다. 중위님, 민간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는데 무인이 말하길 이 갱도는 3개월 전부터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협박해서 위장용으로 집을 빌려 써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초가집은 위장용이었고 실제 은거지는 지하 갱도였다. 김중위는 무전기를 잡고 본부에 보고했다. 목표 확인 완료. 갱도형 은거지입니다. 좌표는 원래보다 동쪽으로 50m. 지하 구조물이니 직사포 집중 사격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왔다. 수색조. 적 증원부대가 너희 위치로 집결하고 있다. 트럭 4대. 추정 병력 60명. 10분 내에 포위될 가능성 높다. 즉시 철수하라. 김중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갱도를 발견했지만 적의 대규모 증원으로 포위될 위험이 생겼다. 포병 사격을 받기 전에 빠져나가야 하는데 적들이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박 병장이 물었다. 중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위는 잠깐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갱도 입구에 폭약 설치한다. 터널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포병이 마무리한다. 정의등병이 배낭에서 수류탄을 꺼내며 말했다. 중위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김중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터널 입구만 막으면 된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갱도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서하사가 급히 보고했다. 중위님, 갱도 반대편에도 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위는 즉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분산한다. 박 병장은 여기서 갱도 봉쇄, 나머지는 반대편 출구 차단한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적들을 완전히 놓칠 수는 없었다. 포병 사격까지 9분, 적 증원부대 도착까지 약 8분. 아슬아슬한 시간 경쟁이 시작됐다. 갱도 입구를 확보한 뒤 해병들은 신속히 위장막을 걷어내고 안쪽을 향해 섬광탄과 수류탄을 투입했다. 먼지와 연기가 일시적으로 솟구쳐 오르고 잠시 뒤 갱도 안쪽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서하사는 방독면을 쓴 채 조심스럽게 갱도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했고
몇 분 뒤 무전기로 보고했다. 무기와 탄약 상자, 문서 다수 확보, 무장 인원 7명 사살, 민간인 없음. 김중희는 시계를 다시 봤다. 08시 40분. 포병 사격까지 10분. 처음 지뢰가 터진 순간부터 불과 23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안에 수색조는 은거지의 실체를 확인하고 표식을 옮기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최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의 안테나를 잡고 간신히 연결된 주파수를 통해 새 좌표를 또박또박 불렀다. 여기는 푸벤 수색조. 포병 사격 좌표 수정 요청. 반복. 민간인 거주지에서 300m 북쪽 갱도 둔덕으로 수정 요청. 잠시 뒤 본부에서는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수정 좌표 확인. 10분 후 사격 개시. 현 위치 이탈 준비. 은거지 주변에서 서둘러 수색을 마친 해병들은 노인과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논두렁 뒤편으로 옮겨놓고 갱도 위 둔덕에는 눈에 잘 띄는 3개 연막탄을 설치했다. 멀리서 포문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박 병장은 마지막으로 갱도 입구를 한번 돌아보고 낮게 중얼거렸다. 23분. 그 사이에 우리가 바꾼 게 뭐였는지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겠지. 그 누구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허투루 웃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진흙 묻은 군화를 다시 고쳐 신고 다음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철수 신호와 함께 수색조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일병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렸지만 끝까지 혼자 걷겠다고 고집했다. 김중희는 뒤를 돌아보며 갱도가 있던 둔덕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표식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확한 좌표였다. 몇 분 후면 포탄이 떨어져 갱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 지역의 위협은 한동안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항공사진만 보고 초가집에 포격을 가했다면 무고한 노인과 아이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서하사가 김중희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중희님, 다행히 민간인을 구했습니다. 김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였다. 그들이 안전한 곳까지 후퇴했을 때 비편에서 둔탁한 폭음이 연이어 터졌다. 포병 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갱도가 있던 둔덕이 연기와 흙먼지 속에서 사라졌다. 정의등병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23분 동안 겪은 긴장과 공포, 그리고 책임감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박 병장이 대열을 정비하며 말했다. 모두 고생했다. 이제 기지로 돌아가자. 해병들은 묵묵히 행군을 계속했다. 진흙으로 더러워진 군복과 땀으로 젖은 얼굴, 그리고 피로에 지친 몸이었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다.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다는 담담한 책임감이었다. 2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무고한 생명을 구했으며 동료를 지켰다. 김중희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전쟁이란 결국 이런 것이구나. 거대한 승부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고 영웅적인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구나. 김중희는 전역 후 긴 세월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낡은 앨범 속 베트남 시절 흑백 사진을 꺼내보다 말고 당시 작전일지를 다시 정리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도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 수십 년이 흐른 뒤 머리가 희끗해진 박 병장은 동네 작은 경로당에서 후배들에게 그날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곤 했다. 우리가 적을 얼마나 많이 없앴는지가 아니라 그날 논두렁에 있던 사람들 집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게 더 중요했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 옆에서 듣던 옛 통신병 최 씨 역시 아직도 귀에 남아있는 잡음 섞인 무전 소리를 떠올리며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김중희는 전역 후 긴 세월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낡은 앨범 속 베트남 시절 흑백 사진을 꺼내보다 말고 당시 작전일지를 다시 정리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사진 속 젊은 얼굴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푸벤의 그 23분만큼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흐릿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귀찮다고 생각하고 항공사진만 믿고 깊이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김 전 중위는 그렇게 말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쟁은 결국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숫자 사이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짧은 23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우리가 한 건 대단한 영웅담이 아니다. 다만 그날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한 것뿐이다. 바로 그 소박한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도 기록해야 할 이유였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유였다. 서아사는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날갱도 입구를 내려다보는 꿈을 꾼다고 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영영 사라진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이 일병은 지금도 오른쪽 종아리에 작은 흉터가 남아있다.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쑤신다고 하지만 그날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걸었던 기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23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겐 평생을 좌우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일병은 전역 후 고향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해 전부터는 지역 보훈회관에서 젊은 예비군들에게 통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항상 첫 시간에 이런 말로 시작한다. 무전기 하나, 좌표 하나가 잘못되면 아군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너희들이 배우는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로 그 성실함이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전우를 지킨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날 23분 동안 보여준 책임감과 동료에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